인디코드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주관하는 제26차 인디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디코드의 강연자는 전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이사를 지내셨고요.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 교수, 현재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LEC 이사장을 맡고 계신 안동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ODA 사업 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ODA 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차 인디코드 강연자인 안동원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안동원 KIDC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고, 저는 우선 제 경력사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포인터가 돌아가네. 포인터를 어디로 하면 이쪽으로. 네. 그동안 이제 코이카를 그만둔 지가 벌써 한 14년 됐어요. 14년 되고. 그래서 그만둘 때 누가 또 와서 연임하라고 그러던데, 이사를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직원들이 전부 다 문제만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때려치자 해서 때려치고 학교로 가서 국제개발을 가르치고 또 젊은 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도전도 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대 가서 그것도 갔더니 또 강의를 또 많이 시키더라고. 한 학기에 3과목 내지 4과목을 시켜가지고 죽으라고 강의를 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 계속 프로젝트를 했지만은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2019년 2학기부터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9년 1월 달까지 강의를 하고 또 이거 또 때려치자 해가지고 때려치고 에티오피아 갔었죠. 에티오피아 갔었는데 에티오피아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가 있는 동안 코로나도 일어났지만은 또 문제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더라고. 전쟁. 티그라이 정부하고 연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내가 있던 데는 아마라주였어요. 아마라주. 그래서 농민군이 가서 또 점령하고 하다가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또 티그라이 군이 승기를 잡아 또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통에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아디스아바바로 철수를 하라고 그래. 철수를 해서 계속 전쟁 상황을 모니터링 했죠. 근데 속으로는 제가 전쟁하던 지역을 다 가봤기 때문에 가서 전쟁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이카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서 사업은 하여튼 2020년도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마치고 왔는데 여기에 올 때 이제 더 이상 개발 프로젝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 나이가 먹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같이 가신 분이 또 농림부 차관 하신 분인데 나보다 한 4~5살 더 많아요. 많은데 나한테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이야 계속 가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몇 가지 사업들을 또 수주해서 지금 현재는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EDCF 사업으로 가나에다가 지속가능 개발대학을 설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기구인 국제이주기구가 있어요. IOM. 에티오피아 난민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성과 관리하는 사업. 또 하나는 루안다의 농산물 가공이 뭐냐면은 고추하고 양파를 갖다가 말리는 거 있죠. 건조시키는 거. 건조센터를 짓는 사업에 나와서 이거 뭐 그냥 입찰을 땄죠. 따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는 세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또 처음 할 때는 우즈벡하고 그 방글라데시 그 한국어 봉사업 확인하는 사업 하면서 또 우즈벡 방글라데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이사장도 하지만은 실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PM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대 있을 때 여기 뭐 문경현 교수님도 여기 우리 학생들이 코이카에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뭐 잘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연대 가서 계속 행정학과니까 그 국제관계, 국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사람들이 적적일 텐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바람을 좀 넣어가지고, 연대 그 코이카도 매년 한 명 내지 한 세 명 정도, 한 명 내지 두 명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도 들어가고 또 그 밑에 산하기관이 있어요. 코이카 말고 코옥스라고. 코옥스라는 산하기관. 거기도 한 열댓 명 넣고 또 코피에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게 뭐야 그 원래 시작한 사업이 이제 약간 마케팅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뭐 약간 사기는 아닌데 이게 뭐 희망을 이렇게 주는 그런 거에 능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자극시키고 해서 내가 이제 니네 말이야 그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그런 거 보면은 어, 그런 거 실업자로 지나겠다는 소리 부모한테 돈 받아서 그 놀겠다는 소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조건 처음부터 일을 해야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턴도 많이 시키고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었는데 아무튼 어 이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원래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코이카를 다녔냐고 이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충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갔던 직장이 이게 포이카로 바뀌어져가지고 운명적으로 난 포이카를 다닌 거지 내가 선택해서 간 직장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보고서가 좋은데 잘 선택해서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아무튼 포이카를 한 30년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한 10년 이상 강의를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잡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KIDC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끝마치고 이제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그 큰 제목은 5대 사업의 참여 방안인데 학생들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또 학교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순서는 공적개발원조나 코이카사업위원과 추진 절차, 대학의 국제개발 사업 참여 학회인데 1과 2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대충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 넘어가고 그 3에 집중해서 할게요. 어, 아,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음 뭐 그런 말을 하죠. 공공부문의 계도의 경제사회 개발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고별 기준을 충족하는 재벌의 흐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ODA가 예산상으로는 6조가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ODA 체계인데 기본적으로 투필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기둥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다큐로 가서 뭐 이게 독립 평가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투필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교화돼 있죠 지금. 예. EDCF만 그렇고 나머지 무상운전은 뭐 이런 사업 유형이 있지만은 이것도
여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 25년 ODA 확장 규모는 약 6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뭐 3.8%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코이카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게 1991년도인데 코이카 전체 예산이 3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0억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그걸 생각하면 지금 1조 얼마로 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속가능 개발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의 사업 유형과 추진 절차는 아, 코이카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된다 그러죠.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지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원죠. 이렇게 되고, 사업별로는 아무래도 그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농림수산 이런 것들이 주요 분야입니다. 다음. 그 사업 형태는 그 코이카 사업 중에 대학 및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과 공모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 공모하고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는 그 사업 시행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입찰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고, 공모는 사업에 여러 개의 업체를 뽑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사업, 뭐 사후관리 사업, 민간협력 사업, 공공협력 사업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모형 사업이 조금 더 쉬운데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그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 뭐 시민사회, 그 여러 가지 공모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또 어렵다고 또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뭐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젝트 사업에 입찰에 참가를 하면은 보통 6대1 돼요. 6대1. 그것도 뭐 이라크 가서 사업하는, 이라크 가서 뭐 그 난민 교육시키는 거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6대1.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서 CP 평가하는 거 그거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6대1. 6대1이 되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수주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계속 들어가서 계속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지금 또 다시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용역이 떠가지고 8개인가 몇 개 뜨는데 KIDC 한 5개 정도 들어가려고 해요. 5개 들어가서 한 2개 내지 한 3개 딸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연대 있을 때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프로젝트 입찰에 성공할 확률은 한 30% 정도 돼요. 그게 30%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30%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KIDC 와서 좀 힘을 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거의 100%그 수주를 했어요. 입찰한 거예요. 요즘은 계속 경쟁이 심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30%의 확률이니까. 그 사업 절차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은 그런 사업 형성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선호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 요청서가 있으면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발굴을 하는데, 그것도 뭐 가서 기획조사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업 검토하고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뭐 제목만 경우도 있고 구체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하는데, 그 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업 계획 협의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뭐 양국 간 어떤 협정은 아니지만은 합의서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이행을 하죠. 사업 이행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행에 들어가도 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막상 프로젝트 PMC로 선정돼서 가면은 선정돼서 가면은 그 수원국에서
왜 왔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범위가 우리가 뭘 원했던 거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형성을 해서 하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 했던 그 무슨 사업이야? 에티오피아 농촌개발 사업은 그 원래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코이카에서 한 10명 정도 채용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1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뭐 사업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가서 뭐 했냐 이제까지 그랬더니 어떤 사업을 할까 그것만 구상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상한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가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아프리카는 또 다른 레벨의 사람들이 다른 레벨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거기에 다 대학원 나왔다고 하길래 엑셀 같은 거 뭐 시켜보거든요. 그럼 이거 할 줄 아냐니까 아주 잘한대.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상이 뭐냐면 엑셀 프로그램을 어디서 봤으면 굉장히 잘한 거다. 잘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가 평균적인 IQ가 70대, 70대, 70, IQ 70. 우리 한국은 106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또 달라요. 레벨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물론 자기네들이 그 국민 중에 또 원시 부족도 있잖아요. 원시 부족. 글자도 모르고 글자가 없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IQ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평균이 그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아프리카에는 그 박사가 없어요. 박사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공부하다 다 일찍 죽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건 나 모르겠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박사가 없는 건지. 에티오피아 이렇게 다녀오면은 산골에 큰 건물 짓는 것은 전부 다 대학이에요, 대학. 대학을 이렇게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박사는 없어요. 박사가 없어서 에티오피아 있을 때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아, 나 박사다 그러면 제 박사라고 이름 써줘. 닥터 뭐라고 이렇게 이름 써줘. 너무 박사가 없어요. 우리 학교 교수들도 그만두고 거기 가서 박사과정 학생 지도하러 많이 갔어요. 박사. 기본적으로 박사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국제 개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그 태도 이게 바꿔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 동남아에서도 가서 많이 해보고 또 어디야 아프리카에서도 해봤지만은 그 동남아는 또 이게 뭐야 베트남 제가 베트남 2번 수장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그 가서 보면 또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에는 나는 뭣도 모르고 그 쌈박질을 좀 많이 했죠. 많이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의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잘 됐는데 아프리카는 또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건 한국 사람이나 좀 바뀌어지는 거지. 한국 사람도 조금 바뀌어지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행사에 뭐 30분 늦게 가는 것은 아주 다반사예요, 다반사.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한국도 바뀌어졌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사람 바꾸려고 이게 그 하다 보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적 개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CTS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스타트업들 많이 그 여기 참여를 하고요. 근데 IBS는 뭐 그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이제 뭐 CTS 이런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하는 것이 내 코이카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 것이 또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도 와서 뭐 그 뭐더라 그 물 정수하는 거 그런 것을 원래 학교에서 개발했는데 그런 걸 디자인학과 나온 학생이 이걸 뭐 공모해서 됐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 정수하는 거. 근데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건데 이제 그 개도구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물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해서 여기 당선돼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IBS는 기업이니까 제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사업이 미얀마에서 그 저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라면 먹을 때 그 라면에 건더기 수프 있잖아요. 건더기 수프. 이게 건더기 수프가 주로 이제 양파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가공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거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근데 뭐 미얀마가 최근에 그 저기 해놨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그 진앙지 바로 옆에다가 그 공장을 세웠는데 그 잘 될까? 잘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이게 실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사업 분야에 사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NGO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도 또 대학도 뭐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에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뭐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인데, 이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우리가 원조를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원조 전략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진입형, 성장형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진입형은 사업 기간이 2년이고, 또 코이카 분담금은 3억 원이 상환이고, 성장형은 2년 또는 3년, 또 코이카는 7억 원이 상환이다. 그다음 전략형은 5년인데 코이카의 분담금은 10 내지 20억 정도를 지원한다. 이게 해서 좀 약간 좀 그 엔조의 그 규모별로 다르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지자체 그 공공협력 사업 공모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트랙 1, 2, 3로 나눠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모라든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트랙 3는 일단 컨소시엄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랙 1, 트랙 2는 뭐 대표사가 50% 이상, 6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사업 기간 이런 것도 다 틀린데 트랙 3의 경우는 수주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코이카를 받고 나서 그 하도급을 또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앞에 얘기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이카 했을 때 사업을 내가 시민사회협력은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들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제1한태의료센터인데 1992년도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졌던 사업이에요. 병원을 졌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그 베트남 중부 지역의 종합병원 건립 프로젝트 등 좀 커다란 규모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지원인데, 요즘은 보건 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프라도 좋지만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다. 코이카의 중점 사업 프로젝트 분야는 ICT, 환경여성, 지역개발, 행정제도, 보건의료, 교육, 산업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행정제도,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루럴 지역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사업 형태입니다. 그 코이카에 가지고 있는 사업 형태고 그다음에 이건 뭐 절차는 프로젝트 사업의 절차는 수원국정부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검토를 해서 현지에 가서 알들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고 그 시행은 합의된 내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평가는 지원 내역 평가, 사후 관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코이카의 절차보다 어떤 경우는 EDCF 절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EDCF 절차. EDCF는 거기에 본 사업에 프로젝트 플래닝 컨설턴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사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 프로젝트 오퍼레이션을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하니까 어떤 경우 코이카는 그냥 사후 관리라는 것이 그냥 원래 원조는 사후 관리가 없는 거예요. 원조는. 근데 이제 한국적 정서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코이카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방식이니까 약간 제도화가 조금 덜 돼 있죠. 물론 이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제도화가 좀 덜 됐다라고 EDCF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보건 분야 프로젝트 사업인데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타당성 조사, 뭐 계획 조사 지금은 용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뭐 해서 개발 전문가가 가기도 하고 기관에도 가기도 하고 또 기관이 베이직 디자인 스터디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하는 그런 영역을 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항목이 있죠. 항목이 있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요.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PDM도 작성하고 하고 있죠. 이건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에 대한 BDS를 한 거예요. 보건산업진흥원인데 BDS라는 베이직 디자인 스터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병원 운영 관리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병원을 운영했던 거죠. 일단은 임지대 백병원을 통해서 운영 관리를 했어요. 다음 요거는 어, 요거는 저게 페루에 있는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 사후 관리를 해준 거죠. 자멸이라는 지원은 공무원들이 사업 시행되어 선정한다. 그 다음에 연대는 다수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어요. 제가 갔을 때 2011년도에 갔었는데 가면서 저 보니까 약간 국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
그 석사과정 학생을 추천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그,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학과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국제개발 전공을 갖다가 개설을 해서 글로벌 행정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연대 교수들이 어떤 또 특성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연대가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우리도 이제 해외 나가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했던 것이 캄보디아 HR 센터 건립 사업, 또 네팔 티카풀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사업, PMC 용역 등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한두 건 정도 수주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고, 또 코이카에서 나오는 그 교수들이 어떻게 찾는지 몰라도 나오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뭐 조그만 영역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해요. 요거는 지금 그 중에서 조금 큰 사업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종료 기준으로는 에티오피아 아마라주 새마을 운동 사업하고 베트남 뚜엔강의 농촌 개발 프로젝트 용역,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종료한 사업이네요. 또 지금도 르완다 농산물 가치 사슬 스마트화 지원 사업, 이게 제목을 갖다 복잡하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고추하고 양파 건조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DR 콩고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 모자 보건 증진 사업, 네팔 보건 및 농촌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대학교나 뭐 그런 정도 졸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어느 정도 소양이 있으면은 그 지역사회 보건 사업은 다 가능해요. 사실상. 왜냐하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와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이나 보건 관련 관습이나 관행 뭐 이런 걸 고쳐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네팔 가서 했을 때 가장 나쁜 관습이 뭐냐면은 여성들은 또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할 때 그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헛간에 가서 자라고 해요. 그런 것은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물 같은 거, 와시 사업 이런 것도 교육 캠페인 같은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자녀를 많이 낳는데 자녀를 좀 덜 갖자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티모르의 농민 참여형 가치사슬 개선 사업, 또 에디오피아 인구 및 성생식 보건 증진 사업. 이거는 뭐 인구를 줄이자 하는 거니까 캠페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고. 뭐 지금도 한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옛날에는 계속 그 단독 수주를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계속 콘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디야,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엔지니어링 업체랑 같이 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했어요. 한국종합기술은 뭐에 특장점이 있냐면은 수자원 관리에 특장점이 있어요. 관제라든지 수자원 관리. 그래서 그런 요소의 사업은 전부 다 한국종합기술하고 계속 같이 해서 했죠. 근데 요즘엔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 그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경쟁이 세서. 그 다음, 그 네팔 띠카풀의 의료 환경 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적인데, 이게 처음 연대 가서 처음으로 수주한 프로젝트 사업이었어요. 프로젝트 사업이었는데 카트만두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가고 육로로, 거기서 또 육로로 3시간 가는데,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히말라야 설산 있잖아요. 설산이 쫙 보이면서 가요. 경치 좋아요. 가다가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또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또 그 동물원 그 사파리가 있어요. 사파리. 그 사파리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싹 가는데, 그 끝에 가면 또 네팔에 옛날 마오이스트 반군이 있었잖아요. 마오이스트 반군 캠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그 말라리아가 창궐할 때 여기에 이제 지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산 쪽으로 다 도망을 갔었대요. 도망을 갔었는데 그 말라리아에 내향성을 가진 그 종족이 있어요. 그게 따로라는 종족인데 거기 남아서 계속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거 뭐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말라리아가 잠잠하니까 내려와서 그 사람들 내려와서 이거 내 땅인데 왜 네가 농사 짓고 있냐 해가지고 그걸 결국은 땅도 빼앗고 그 일하는 사람들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아서 노예인데 이제 그게 95년도 정도까지 굉장히 그 ILO에서 문제를 제기했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급여도 안 주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 여행의 자유. 그하고 남편만 노예가 되면 되는데 남편이 되면은 그 마누라 그 집사람까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주인은 뭘 해주냐면 그 밥, 그 식사 뭐 이런 거는 할 그 음식 재료를 주지만은 재료 주고 아이들 교육 그것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이걸 했었죠. 뭐 사업의 내용은 건축도 들어가고 기자도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주된 핵심 사업이 보건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시스템 강화라고 주민의 인식 제고 이런 걸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주된 사업이에요. 그 기초 조사를 했었죠. 2012년 6월에 8월 달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해보니까 여성 가정 비율이 30%고 무학 또는 초등교육 이수자가 약 60%, 가정당은 인구 그 가족 수가 6명 이상, 5세 미만 사망률은 7.5%로, 그다음에 식량 작업률 75%. 좋은 것은 낮은 흡연율하고 음주인 거의 뭐 흡연도 안 하고 그 음주도 안 해요. 음주도 안 하고 또 해당 지역의 노예촌도 조사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했던 것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그 수립을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공정보건 사업을 이 수립 과정을 통해서 공정보건 사업을 추가를 했죠. 그다음에 뭐 지역 보건의료 시설도 개선을 하고 다음 요게 이제 병원 교감대 그다음에 밑에는 보건소를 한 거고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도 지역 보건 기자재도 보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이게 뭐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 그 기자재 지원하는 와중에 인도 네팔과 국경 봉쇄로 인해서 2차 기자재 2017년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너무 늦게 됐죠. 그다음에 병원 경영 매뉴얼도 작성하고 지식도 보급하고 네. 그다음에 현지 연수도 한 600명 정도 현지 연수시키고 또 국내 초청 교육도 시켰어요.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생리위생 개선을 위한 주민 교육을 했죠. 하고 생리대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짜오파디라고 이게 생리시에 여성이 축사에 추심하는 전통도 이것도 없앴어요. 그다음 또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위해서 모자 보건 수첩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는 아이를 가졌을 때는 매달 한 번 내지 이렇게 가는데 출산 후에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 인식을 좀 개선을 시켰죠. 뭐 산전 산업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하고 어,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서 무균적 지식 부mon과 제왕절개 수술 교육도 시켰죠. 근데 문제가 내가 네팔에 96년도에서 98년 사이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의사가 그때도 1000명이라고 1000명. 근데 요게 이제 그 희망의 2000년대가 되는데 2014년 때도 의사 수가 1000명뿐이 안 돼, 전국에. 그 의대는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대부분 해외 취업을 해서 그렇다.
그렇고 그 발런티어 의사들이 가면은 저 산속에 가서 근무하라 그래요. 우리 한국 의사들도 가서 그 어디야 포카라하고 그 어디야 그 중간 산속에 거기 좀 무슨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근무시켜요. 발런티어들은 자기네들은 절대 가서 그 산속에 가서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이고 그 파라메디칼 그 의사 보조 인력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의료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게 뭐 그 잘 될 것 같지 않더라고. 네팔 그 가서 지원을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뭘 개선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 안 하고 그게 뭐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의사가 전부 다 해외 취업을 나갔을 또 네팔 국민 중에서 한 400만 명 정도 해외 취업 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회 문제가 또 심각하더라고. 그다음 뭐 와시 사업도 했어요. 와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어, 뭐 노상 배변율을 90% 감축하고 80% 이상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약 한 5천 명을 참여시켜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HR 센터는 거기에서는 캄보디아 한캄 협력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 건물을 짓고 기자재를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스터 플래너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 옆에 이제 일본 협력센터는 사업이 끝나고도 계속 2차, 3차 뭐 해가지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 그 관련된 세미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서 손 떼고 나올 거니까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커다란 고민거리였죠.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또 그 프로그램 또 비싸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앞서간 기술을 가르쳐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임대 사업 이런 것도 좀 하라고 그래서 임대 사업도 했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뭐 직원 수가 한 7, 8명, 10명 미만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에 무슨 사업이야? 캄보디아에 그 농촌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거기 가끔 갔었는데 자꾸만 직원들이 늘어나서 뭐 한 30명 넘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생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니네 수익이 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초등학생들이 졸업식을 그게 캄보디아 국립대학 안에 있으니까 거기 와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거기에 이제 강당에 무대 시설을 말하자면은 우리 아이돌이 뭐 공연할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강당의 무대 시설을. 그걸 가지고 거기 와서 학생들이 졸업식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사업, 일종의 새마을운동 사업이에요. 새마을운동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은 30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을마다 또 주마다 성과가 달라요. 성과는 다르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혁신적인, 말하자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는 갔더니 라이스 뱅크 뭐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걸 제안을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더니 그 워낙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쌀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저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 상인한테 그 쌀이
변호사 좀 나오면은 그 판다는 것도 얼마 조금 돈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파냐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뱅크 사업을 통해서 그 춘공기에 쌀을 빌려주는 거죠. 그 쌀을 나중에 수확해서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뭐 하여튼 뭐 아이디어를 그 많이 내는 데는 여러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마다 이렇게 환경이 다르잖아요. 마을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잘 이용해 사는 마을도 있고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개혁적인 정신개혁, 정신개조를 위한 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마을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베트남의 포용적 농촌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 똑같지만은 약간 달라요. 그게 말하자면 그 학교도 줘주고 병원도 보건소도 줘주고 그 다음에 도로도 다시 놔주고 또 장목반을 구성해서 소득증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사업 내용은 다른데 이것도 뭐 아무튼 성공적으로 사업 다 마쳤어요. 또 여성 지원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베트남에 가면 소수민족의 그 소수민족 스몰 크레디트 하는 사업도 했었어요. 쉽게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그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안 하고 전부 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전수서에서 기초전수서 보고서 이렇게 싹 쓸모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 부탄의 스포츠 복원 뭐 이거 청소년 개발 전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태권도를 가르쳐요. 태권도 부탄에 이걸 하고 있고 또 방글라데시 사이버 보안을 위한 뭐 PMC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루안다의 그 농산물 가공센터는 연수생 그 어디야 이런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회는 이거는 이제 코이카의 뭐 경력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공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영 프로페셔널, 세 번째는 뭐 전문가로 가는 거고, 네 번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코이카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을 해서 전문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인재 양성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어, 글로벌 리더 양성을 코이카의 인재 양성 비전이에요. 비전인데 뭐 사실 한번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언어도 영어를 대부분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것이 이렇게 뭐 쉽나요? 쉽지는 않잖아요. 또 이런 역량 뭐 직무 역량, 세계 시민 역량 뭐 이런 것도 다 갖추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목표는 이런 걸 가지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했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다음 해외 봉사관이죠. 지금 이제 봉사는 과거에는
2년씩 나갔거든요. 2년씩 나가고 거기서 뭐 필요하면 또 1년씩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3년씩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활동 기간은 무조건 1년 미만입니다. 미만이고 하다 보니까 뭐 코이카 생각이 그런지 몰라도 프로젝트 봉사단 무슨 뭐 청년 중기 봉사단 4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이 많아요. 4개월 미만 가서 성과를 내고 온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학교 중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저희 이제 KIDC는 130명 정도를 파견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 청년 중기는 어디 가냐면 볼리비아, 그다음에 스리랑카, 또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봉도 좀 이게 뽑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데를 할까 하다가 저희는 이제 뭐 지금 계속 포옹하는 것이 한국 교육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어 하거든요. 또 그런 자격증을 또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했었고 또 탄자니아에 그 유아교육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봉사를 하다가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여러 군데 또 그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선호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게 선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보통 4개월 3 내지 4개월 정도의 기간에 단원을 많이 파견하고 있다. 뭐 이거는 지원 내역인데 뭐 우리 한국의 봉사단원 지원 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봉사단 지원이. 그 왜 그러냐면 자꾸만 국회의원들 자꾸만 떠들어가지고 그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어, 프로젝트 봉사단이 있고 또 엔저 봉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단들이 있죠. 루안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이게 이제 모집 포스터죠. 그 다음에 YP, 영 프로페셔널도 이게 이제 해외 사무소 YP도 있고 또 대사관에 가서 근무하는 YP도 있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YP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해외는 가능해요. 해외 또 다 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약 파견 국가가 44개국이고 국내 YP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다. 다음. 이거는 뭐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이제 공모회에서 하는 거고 해외사무소하고 제휴공무원 YP는 이거 코이카가 뽑지만은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은 각 그 기관이 다 뽑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KIDC YP 중에 전북대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마치더니 뭐 사무소가 그 몽골 대사관 가겠다 그러더라고. 대사관 갔다 온 것 같은데 전북대 나온 학생도 있었다. 약 한 500명, 4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YP를 보내고 있다, 연간. 우리는 저 KIDC는 그 YP 중에서 그 가급적인 직원을 뽑아야 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면 또 뽑겠지만은 일반 직원은 주로 YP에서 계속 근무를 시켜서 하고 있다. 개발협력 전문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첫 번째가 코이카 코디네이터, 두 번째가 다자협력 전문가, 세 번째가 혁신사업의 청년 의무 채용에 의한 청년 고용, 그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가장 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코이카 코디네이터 같아. 코이카 코디네이터. 왜 그러냐면은 뭐 별로 경쟁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그러더라고. 경쟁이. 뭐 웬만하면 다 언어만 좀 하면은 웬만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 거더라고. 예? 어렵대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코디네이터 출신을 많이 뽑거든. 근데 그 뽑으면은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우리 그 밑에 찍어있는데 너무 성실해. 굉장히 성실해. 음, 성실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메란 출신 코디네이터인데 뭐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하여튼 내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우즈베키스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너 뭐 했냐?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에서. 그래서 요즘은 코디네이터도 업무 분장을 해서 자기는 회계 업무했대. 회계 업무인데 무슨 뭘 했냐.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이 오면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셋서 나눠주고 뭐 이런 업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더군다나 그 사무소하고 그 집하고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상황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친구가 왔길래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냐고 그랬지. 그 뭐 자기가 뭐라고 하더니만. 하여튼 뭐 코디네이터가 내가 볼 때는 가장 쉬운 것 같더라고. 현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이 됩니까? 조금 선정률이 쉽지는 않다고 저는 좀 들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그 케이스 뭐 바이 인성검사 케이스겠죠. 뭐 이런 거에 떨어져서 그렇죠. 인성검사. 인성검사에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제 주변에 좀 떨어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떨어진 학생들이, 이 친구가 떨어졌네 싶은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 싶기도 뭐 하고. 경쟁률이 별로 없는데 뭐 예. 해야 뭐 2대1, 3대1인데 뭐 그거야 뭐 우리 전북대 나오면 껌 씹는 것처럼 합격하겠지 뭐. 그럼 뭐. 요즘은 그 옛날에 내 면접 많이 갔었거든요. 예. 요즘은 뭐 면접도 안 가는데 그 뭐 그 답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답변 말 다 잘해. 음. 답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코디네이터 가서 회의사무소에서 봉사단 복무활동도 지원하지만은 프로젝트 현장 관리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뭐 잘 근무를 마치고 와서 우리 이제 그 경력 채용할 때는 코디네이터 뽑는데 굉장히 이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 역량 향상이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다시 교육시킬 수도 없고. 전북대로 보내십시오. 예? 전북대로 보내십시오. 아니, 재교육센터 사업을 하나 하셔가지고요. 예, 코디네이터 너무 역량 안 되는 애들 전북대로 다 몰아주시면 전북대에서 한번 너무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피곤하더라고. 오히려 KMCO 이것은 대부분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가고 예. 영어도 대부분 다 잘해요. 그래서 KMCO를 하다가 국제기구로도 많이 이렇게 전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IOM 사업을 하는데 거기 무슨 한국 사람 PM이 왔어요. 왔는데 루안다에 또 왔는데 너 원래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 유니세프의 KMCO로 있다가 루안다에 취업을 했다가 예. 다시 루안다에 어디 그 IM인가 어디 취업했다가 그 에티오피아 IM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제기구에 이제 코이카에 돈을 대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취업이 많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이카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그, 그 해당국 언어 플러스에서 저까지 잘해야 돼요. 그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PAO도 뭐 수시로 모집을 하죠. 그 대부분 기관에서 PAO 후보자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조사나 뭐 이런 걸 한 전문가들을 많이 뽑죠. 근데 뭐 요즘은 대가가 높아져서 한번 갔다 오면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은 된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네, 가봤을 거네.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한 600에서 700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된다던데. 네, 예비조사 말씀하시는 거. 예. 네.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고. 뭐 불러줘도 안 가겠지만. 아, 요거는 코이카 웹사이트에 지원하시는 풀이 있어서요. 거기에 이사장님 그 이력서를 넣어두시면 되는 걸로 저는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안 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뭐야 문제가 뭐냐면은 같이 가면은 그 다른 사람들 보고서 써야 되는데 내가 쓰고 앉았더라고 맨날. 맞습니다. 이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이야. 내가 보고서를 쓰고 앉았으니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아무리 저기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뭐야 그 네. 가성비는 뭐가 가장 좋냐면은 그 PMC 용역을 해서 전문가로 나가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너무 단기간에 가고 힘들게 하고 보고서를 또 안 쓰고 사람들이 보고서를 안 써. 가면은 요새는 쓰나요? 분담해서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 번은 가봤는데요. 네.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컨트랙 베이스로 딱 보통 한 2주 출장을 가고요. 그 보고서 제출 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이카는 빠르게 타당 조사를 해서 이거 서류 현지 조사하고 안에 딱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분장에 대해 또 과업지수 명확하고요. 그래서 좀, 예, 천천히 하는 PMC가 뭐 몇 년 다니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걸로. 저도 사실은 제가 자진해서 손든 건 아니고요. 예, 급하게 뭐 코이카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가 신정, 구정 연휴였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HDP 시범 사업, 베트남의 그 지뢰 제거하고 거기에 상품 작물 개발해서 하고 또 그 대인 지뢰 피해자들 이제 재활하는 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였는데 이걸 빠르게 형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긴급하게 투여됐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무조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 직원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지금 아직도 지역 인재 할당제를 해요. 그 전체 직원의 30%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출신을 하니까 물론 이것도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경쟁은 되지만은 그 전체적인 경쟁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죠. 유리하죠. 그 전북대도 유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 유리하죠. 그래서 하려면은 나는 이제 이게 그 NCS는 코이카에서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학원 가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영어 논술 종합인적인 잘못 영어하고 논술은 영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어, 중앙 데일리 뭐 이런 그 한쪽은 뭐 영어로 나오고 한쪽은 한글로 나오는 그걸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면 좀 좋아요. 좋다. 논술은 논술은 그 틀이 있잖아요. 틀에 따라서 하는데 논술을 잘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언어 그 용어가 나오면은 그 끝이야. 그러니까 코이카 사이트 연구 사이트에서 용어 뭐 국제개발협력 용어집도 보지만은 연구 나오는 연구집에 나오는 그 용어를 잘 공부를 해야 돼 용어.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맨날 그런 얘기 영어는 뭐 그냥 하고 어차피 이거 영어나 논술은 자기가 운이 좋으면 자기 공부한 대로 나오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준비하기 좋은 방법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면접은 뭐, 저는 이제 ing원 면접 많이 해봤지만은,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도 또한 어떤 매력이 좀 있어야지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어, 뭐 인물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답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매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요거 이제 마지막. 네. 이 수주시의 유의사항 및 교훈은 코이카 사업은 해외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월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어, 해외 방문을 하려고 또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니까 뭐 학교에서 하면은 방학 때만 나가면 되죠. 방학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수가 하면은 다 방학 때만 온다. 그다음에 제안서 작성이 가장 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안서 작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차이를 만들어야 돼. 차이, 디퍼런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어떤 점에서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즉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만든다. 그것을 가장 넘버 원에 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말하자면 뭐 마스터 플랜, 액션 플랜을 만들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목차 정도는 제시를 한다. 목차.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그 프로젝트 봉사단에도 뭐 기자재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뭐 어떤 그 기자재 리스트 정도는 제시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차이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RFP가 제안 요청으로 뜨면은 이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전문가 투입 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사업 실적을 어떤 것을 그 요구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안 되면은 굳이 뭐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다 섭외해서 할 건 없어요. 다른데 사계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이게 제안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다. 그 RFP에 요청한 사람. 그래서 실행 가능한 제안서가 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업은 뭐 초기 관리가 중요하고 모델 베이스 워크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사업 수행하면서 양식을 만들어낸다. 또 그 그래서 제가 만든 양식을 또 코이카에 또 쓰더라고 또 남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해서 뭐 열받지만 할 수가 없지 뭐 코이카에 쓰는데 넘어갑시다. 뭐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네, 안동원 이사님 감사합니다. 26차 인디코드 우리 사업 참여 방안. 약 30여 년간 코이카의 목을 담으셨고, 전세계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역할을 소임을 다하신 다음에 연세대학으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는 네, 이부터는 이제 KIDC 이사장으로 주로 이제 봉사단 사업, 성과관리 사업 걸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 제가 더해봤더니 44년 되는 것 대표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 연차가 오늘 강연은 그 44년을 1시간 만에 저희가 축약해서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코이카 혹은 개발협력분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진로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여러 가지 그 YP 코디네이터 KMC로 해외 YP까지 다양한 사업 그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셨고 또 하나 또 거기까지 이제 정규 직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실제로 그 여러 임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유익한 강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업 참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KIDC 안동원 이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6차 인디코드
ODA 사업 참여 방안 대학과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KIDC 이사장이신 안동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26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6차 인디코드 지금은 ODA 톡 시간입니다. 제가 안동원 이사장님께서 주신 강연 자료를 미리 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그리고 우리 청중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들을 사전에 질의서로 이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나누고요. 그다음에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청중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세 번째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5대 1로 두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지난 정부에서 OD 예산이 이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코이카에 들어갔을 때 1년 예산이 300억쯤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1조 2,992억 원, 즉 1조 3천억 정이 되는 기간으로 성장을 하였고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러 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갑자기 급격히 그 ODA 예산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현 정부에서 ODA 관련 정책이 아직 발표된 바가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평생을 그리고 은퇴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국제개발협력에 몸담고 계신 이사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장님의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ODA 예산이 3.8% 늘어나는 것이 급격한 증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년 대비 3.8%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25년도가.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38%, 38%? 예, 38%. 여기저기 제가 드린 자료는 없고요. 네. 38% 증가했고 작년 대비랑 올해는 저희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3천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지난 정부에 그전 정부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꾸준히 증가해야 하는데 증가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폭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사장님 혹시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특별히 또 인도적 지원도 확대되고 그래서 그렇다는데 지금 이제 코이카 예산 중에 코이카 예산이 1조 3천억이고 인도적 지원 예산은 그 외교부가 갖고 있는데 그 결국 코이카 쓰는 예산이거든요. 이거 합치면은 한 2주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뭐 무상원조가 뭐 3주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또 차지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ODA 예산 확대 기조의 일환이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ODA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유세할 때 ODA에서는 깎지는 않겠지만은 문화 ODA를 확대하겠다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조만간 근데 우선순위는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5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정부의 우선순위가 민생,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고 5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약간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된다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IMF 때도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국가 신인도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깎지 않았거든요.
원조를 하다가 원조를 안 하면은 너희 나라 파산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 신인도도 굉장히 문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 달러 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을 또 봤을 때는 5대에서는 그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뭐 누가 또 정책하는 사람이 또 그 미국 트럼프의 예를 들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것 같고요. 하지만 적은 수준에서 좀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어떤 네? 있다고요? 아니요, 분야가 아니라 전체 예산은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은 네, 소액 증가하는 쪽으로 네.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19년에 이제 다자원조 비중이 21%를 차지하셨는데 25년에 보니까 확정의 기준 16.2%는 서서히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이제 관찰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PPT에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추정해봤는데 뭐 검증을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다자 기록 강조하는 게 통영 우리 정부의 온전 참여 부처 기관의 양조 원조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짐작인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자 대 다자를 8대2 또는 7대3 정도로 가는데 지금 이제 여기 16.3%, 16점 몇 %대라고 되는데 많이 좀 적은 수준이죠. 그런데 금액상으로 좀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은 과거에는 에, 그 외교부에서 대부분 이 돈을 냈었는데 지금은 각 부처 또 내거든요. 뭐 지정기탁금은 신탁기금에서 다 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게 원래 이제 약속을 달러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약속하고 달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액추얼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는 뭐 코어 펀드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멀티바이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별 협력 사업 중에서 그 다자기구 지원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0%에서 20% 사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별 원조에 그걸 생각하면은 그 적지 않은 금액을 다자기구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지난번에 IOM 성과 관리하면서 그 사업 대상지를 가보았지만은 양자가 날 때는 굉장히 접근이 어려운 것이 코이카에서 가지 못하게 해요. 그 그런 데 가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 저 했던 아마라 지역도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가 사업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 그 다자기구는 그게 그 정보가 다른 것 같더라고. 그 말하자면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치안상에 대한 정보도 다르고 그래서 또, 그 통신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보강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원조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IDP나 뭐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원은 다자교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우리 팔레스타인 지원이라 그 인도적 지원이나 뭐그 레바논 뭐 이런데 우리 양자기구가 가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코이카도 뭐 코이카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길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다자기율을 해야 되고, 그 비중은 내가 볼 때는 다자기율 비중이 20에서 30%는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멀티바이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홀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도 적정한 금액에 그 지원을 해야지. 에, 또 우리도 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적정한 수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앞차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 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그 국제개발협력 4차 기본계획 파트의 그 용역의 4차 기본계획 파트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자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는 데는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발 지금 그 국제기구의 긴장 요인은 미국이 이제 제1 공요 분담국인데 예산을 많이 줄였고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가 뭐, 이 표현은 안 맞겠죠. 경쟁적으로 지금 그 인원 감축과 사업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감축이 심한 곳이 오차, 유엔 인도 지원, 인도주의 조정국. 왜냐면 이거는 여러 원조, 다자기구 원조 사업을 하는 그거를 조종하는 기구잖아요. 사업의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WFP라든지 유니세프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사업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조정의 수도 줄겠죠. 그래서 인도 조정국의 그 인력 감축을 상당히 세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유엔 직원에서 저기 인건 월급을 많이 받는 그 직급이 높은 유엔 직원들을 다 그 생활비가 저렴한 개도국으로 분산 소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그 국제기구를 통한 그 협력 방안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유엔 다자기구 전문가 분들께 뭐 전화나 뭐 이메일로 해서 여쭙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여러 다자 협력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 코이카 여러 사업 형태를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청중들이 궁금해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건데 대학이 코이카 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질문을 좀 바꿔서 대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해서 하나의 한 행위자로서 가지는 차별성 혹은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사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어차피 우리나라는 그 2000년도부터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으면은 적정하게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대학에서도 이 국제개발사업은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양성되고 뭐 다 그 하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뭐 물론 대학마다 우선순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국제화를 할 수 있는데 국제과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연대에서는 이 사업 참여를 통해서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학생들은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또 그 주기도 하고 또 에, 연구하잖아요. 연구비에서 또 연구비를 또 활용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연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그 구성원 자체가 해외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뭐 대학에서 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그 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다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학 때 가서 좀 하고 음, 또 학생들한테 또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연구도 또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저는 92년도에 영국 DFID에 가서 그 뭐야 연수를 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그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또 이게 이 전문가들 섭외하려면 또 영어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전문가 섭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 가서 이거 뽑는데 나갈 사람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 손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 그러니까 국제화가 훨씬 더 많이 됐죠. 한국보다. 음,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이게 개발 교육을 시키는 거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저변이 확대되죠, 저변이. 우리 지금 물론 뭐 지금 저변이 너무 확대가 돼서 굉장히 심하지만은 이 저변이 확대돼.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에이드가 인더스트리는 아니잖아요. 음, 에이드가. 음, 그냥 대학 뭐 그 공공기관에서 그냥 부수저로 하는 업무지. 이걸 이제 전업으로 하는 컨설턴트가 지금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가면은 에이드 인더스트리가 될 수가 있다. 음. 에이드 인더스트리가 되고 거기서 또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 자명한 거죠. 네. 예. 그 SDG가 채택이 되고 여러 행위자들의 지식과 재원, 자원이 SDG 이행에 의해서 SDG 이행에 동원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학의 역할, 지식을 생산하고 어, 최신 기술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대학의 역할이 우리 그 개도국의 여러 난제들을 혹은 우리가 SDG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대두되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드린 질문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유 대장님. 그 딥 사업에 같은 경우에 R&D가 강한 대학이 참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아까 저희가 이제 식사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또 이사님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개발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공격적 참여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개발 컨설팅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대학의 참여와 기회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인상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대학이 OD 분야의 한 행위자로 자림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딥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음, 그 코이카 음, 제대하니까 아니, 코이카를 졸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팁 사업은 그 스타트업이나 민간 음, 음, 기업들한테 음, 국제 개발에 대한 기회를 음, 주고자 음,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물론 딥 사업 할 때 우리 그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어, 그 정수된 물 그 음, 공급하는 음, 것을 우리 학생이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해서 수주를 받아서 하더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개발한 원천 기술은 대학에서 그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 음, 물 정수하는 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음, 이걸 저기를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딥사업이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대학에 여기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팁 사업은 또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 예. 대학이 이제 여러 이 OD 분야의 사업들을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뭐 딥뿐만 아니라 노력보다도 노력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심 있는 교수들을 모으는 거예요. 교수님들 모아서 연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리 그 석사 연수 과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중에서 자기네들이 그 좀 성향을 잘 모르겠는 학생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학생이다. 또 아프리카 학생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같이 가요. 가서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교수들끼리 또 친해지고 그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물론 빈곤문제연구원은 그전부터 했지만은 글로벌 헬스 센터라는 것이 남은호 교수가 설립을 해서 그것도 연구소를 또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또 지금 그 박사학위 2개 갖고 있다는 노진원 교수는 또 자기가 또 지구 건강연구소를 만들었다라고 요. 물론 그런 연구를 또 하면서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뭐 되든 말든 뭐 그러니까 여러 개 10개 참여하면은 그 제가 볼 때는 30% 확률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나의 경우에 10개 참여해서 3개 해서 그거 가지고 좀 연구하는 데 도움 주고 장학금도 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대로 관심 있는 그 교수님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연구소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코이카 프로젝트든 일반 프로젝트든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수들이 별로 시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느낌상 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질투 뭐 투기 이런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음, 그거 어떻게 해소할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특히 학교 가서 보니까 우리 행정학과 교수들은 다른 단과대학 교수 잘 모르거든요. 진짜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알아요. 뭐 보건도 알고 뭐 농업 하는 사람들도 알고 다 아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질투를 또 하더라고. 음, 내가 뭐 사귄 것도 아닌데 그 음, 주로 이제 골프를 치다 만든 사람들. 당연히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연수 과정을 하면서 다른데 관심을 다 모아서 같이 여행 가요. 음, 음.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뭐 가서 말은 세미나지 뭐 세미나는 아니고, 교육을 내려가 예? 이쪽에서 빼겠습니다. 세미나 가시는 걸로. 예.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 뭐 이런 걸 가서, 그래서 이제 친목도모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런 그룹을 만들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제안서 쓸 때, 또, 학교에서 있어 보니까 제안서 또 특별히 잘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인디코드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국제개발협력원, 국제학부 세 3기관이 이제 같이 컨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저는 개발협력 일반을 다루기 때문에 농업이나 보건이나 뭐 과학기술의 이런 분야의 사업들이 나오면 제가 뭐 제안서의 기본 와꾸를 틀은 짤 수 있지만 그 섹터 전문성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섭외를 해서 이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묻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쪽 분야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그 전문가분들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우즈베키스탄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축산 농량 강화 사업을 간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나 이사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공공협력 사업의 주된 선정 기관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자체보다는 국책연구소 혹은 섹터별 전문성을 가진 주로 공공기관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자체는 세종시하고 제주시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자체가 따라서 이제 지자체가 ODA 분야에 적극적인 이제 행위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코이카 차원의 제도 개선 혹은 그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진짜 제가 아무런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인데요. 그냥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코이카에서 볼 때는 여기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 맞아요. 실행할 네. 때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질 것 아. 같고 공공기관은 그 사람은 자주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게 규모에 따라서 그 컨소시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 공공기관 모르겠어요. 어떤 트랙 1, 2, 3 중에서 뭘 희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트랙을 구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 뭐 KIDC는 사실은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아닌데 누구야? KDS가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또 그 또 끼워서 뭐 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도에 키사라는 데랑 같이 했었는데 뭐 떨어졌어요. 근데 왜 난 뭐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뭔도 모르지만은 그또 그 우리 KIDC 어떤 직원이 그 한경대에서 하는 뭐 그 공공연구 사업에 간다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그 좋다고 말이야. 다 그거 좀 해서 한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냥 관심 없어요. 그거 들어가서 뭐 또 좋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단가를 후하게 쳐서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까지 맞는 소린가요? 아니면 1급이면 1급 이렇게 다 쳐가지고 다 준다 그러던데?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런 코이카의 행태에 좀 코이카 행태? 코이카의 뭐 별로 공공협력 사업 저는 웰컴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부처의 사업이 사실은 다 그 뭐냐면은 타 부처의 사업이 자기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거기다가 또 코이카가 왜 또 이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코이카는 전부 다 역량이 있는 기관을 뽑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지자체 뭐 공공기관에 또 이게 또 재원을 지원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후배분들 만나서 꼭 인사를. 아니 그 역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역량 있는 기관에 맡겨서 수행하면 되지. 왜 그 정부 부처 타 부처에서는 전부 다 자기 산하기관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코이카까지 나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네, 맞습니다. 여러 섹터 전문 기관들이 있고요. 섹터 전문 기관들은 자체 예산들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면 돼요. 지자체는 사실은 인제 ODA에서 신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 지자체에다 돈을 그냥 주던지 그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 하지 그렇게 말고. 그렇게 좀 코이카 전 후배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모르겠어요. 그 네. 잘 알지를 못해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가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사실 줌으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온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어? 질문 한 개? 이게 다 그러면은 다른 건가요? 네, 안내문. 예. 질문이 100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KIDC가 이제 2010년 설립돼서 82건의 OD 사업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참 사업 영역을 보면 매우 다양한 분야를 이제 포괄하고 있는데, KIDC와 같은 개발협력 컨설팅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좀 궁금을 합니다. 82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개발협력 컨설팅사로 우리가 그룹핑을 상중하로 한다면 상위 그룹에 속하는 수준이 아닌가 저런 판단이 되는데, 이 개발협력 컨설팅사 이사장으로서 KIDC 같은 전문 그 기관은 어떤 그 신입 인재상입니다. 시니어 말고요. 저 같은 시니어 말고요. 저는 이직을 못하니까 우리 여기 지금 청중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학생들 혹은 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주니어 전문가들 혹은 중급 레벨의 이 전문가님들께서 혹시나 이런 KIDC 같은 개발 컨설팅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이사장님 한번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KIDC는 그 국내에 뭐 한 20명 정도 상근 인원을 갖고 있고, 또 해외에 봉사단원 관리를 위해서 한 4명 정도, 4~5명을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파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신입 직원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집도 하지만은 대부분 뭐 YP 중에서 뽑는다든지, 또는 뭐 경력직을 뽑는데, 그 뭐 많이 뽑지는 않아요. 많이 뽑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인재상이라는 것을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와 팀을 믿고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 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책임감과 헌신,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성실하게 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세 번째는 뭐 전문성과 역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 뭐 이렇게 말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똘똘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아, 그 저기 뭐야, 와이프를 쓰다가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도 보면은, 아, 이게 똘똘하고 부지런한데 그러면은 좋은 거고, 사실 뭐 걔도 그 아프리카 쪽 가보면은 뭐 똘똘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현재 직원들 교육시키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당혹하는. 또 우리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또 목사님이 또 PM으로 와가지고 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 목사님 말을 안 들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은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듣는 분이 아니시고. 그 왜 목사님을 PM으로 해서 왔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설득하고 또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음,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음, 한국에 왔다 음, 가고 하니까 많이 음, 좋아져서 음. 지금은 좀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면, 성실, 그리고 아까 이제 강연 중에 말씀하셨던 언어 능력, 영어 능력 좀 중요하다. 네. 영어는 뭐 조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괜찮아요? 일을 하다가 해외 갔다 오면은 또 영어 좀 하니까, 해외 왔다 갔다 하면 영어 하거든요. 네, 네, 밥 먹는 영어는 다 하니까. 네. 영어를 좀 못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저기 요즘은 AI로 예. 영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은 음, 매번 들어가서 뭐 발음도 고쳐주고 뭐 그 다 해주잖아요. 그거 한번 신청해서 한번 해보세요. 음. 그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뭐 그 10,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필드웍을 갔는데, 우리 저기, YP 중에 한 분이 그 뭐지? 갤럭시 S25인가요? 거기에 AI 그 자동 번역 기능을 딱 켜더라고요. 회의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봤어요. 얼마나
이 자동으로 통역이 잘 되나 봤는데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죠. 또 참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가 조금 부담감이 돼서 나는 조금 더 못하겠다라는 그런 좌절하지 마시고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우대의 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줌으로 한 분의 질문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장에 또 많은 스태프들이 와 있는데 또 오디언스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줌으로 질문을 먼저 확인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오디오 톡까지만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클로징을 해줘야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제 26차 인디코드 ODA 톡 제가 준비한 약 6가지 질문을 가지고 KIDC 안동원 이사장님과 나눴습니다. 네, 안동원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편집해서 이제 네. 유튜브에 이제 그 이쁘게 태도가 다 나쁜 거는 좀 하겠습니다. 태도는 제가 어떻게 아니. 보는데 말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말도 또 네, 필요 없는 것, 필요 없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다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 경험하시면서 하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자유롭게 이제 우리 청중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 우리 저기 YP들도 직원분들도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백석희 센터장님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부터 계속해서 줌에 질문이 있어 제가 봤기 때문에 요 질문 먼저 이사님 먼저 나누고 가겠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ODA 사업 참여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관련 활동이나 스펙 없이도 해외 사무소 YP 지원하면 선발될 수 있을까요? 그 요새 YP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 재학생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코이카 웹사이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뭐 있습니다. 재학생도 가능한데 그 뭐 어플라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 사실 어플라이를 그 사람들은 어플라이를 하지도 않고 뭐 어렵다고 그랬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여기 저기 질문자가 있으니까 네. 네. 질문하시면 된답니다. 지원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저기 질문자, 줌 질문 원, 질문하시면 된대요. 제가 알기로도 YP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디는 1년간의 개발 협력 분야에, 경력이 필요합니다. 해외 코디는. 하지만 YP는 국내외 지원 시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저 역시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 관심 있는 분들 해외 YP도 지원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웹페이지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관련해 좀 코이카에 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코디 갈 때 그 경력을 1년 이상 개발 협력 분야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조건화하고 있는데 그때 경력 증빙을 4대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학교의 개발협력 원, 센터 이런 데를서 일하는 직원들은 4대 보험 일을 해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사실은 그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학생 신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대 개발협력원의 박민청 팀장 같은 졸업을 했고 센터에 풀타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죠. 코이카나 EDCF 프로젝트라면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박민창 팀장 같은 경우는 경력이 물론 이 친구는 이제 경력이 1년이 훨씬 넘지만 제가 다른 학생 중에 해외 코디를 가고 싶은데 교수님 저 못 가요. 왜? 너 어디 전북 뭐 무슨 대학에서 너 하지 않았니? 근데 그 당시에 4대 보험이 안 돼서 그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거는 조금 코이카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특히나 대학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부모님이었고요. 자, 우리 그러면 현장에 지금 2시간 꼬박 다 딱
두 시간이 딱 됐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있는 우리 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우리 YP나 우리 직원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농업특성과학대학 식품과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인문계열 학생이 많은데 사실 이제 제 친구들은 ODA도 모르고 국제개발협력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지 추천해 주시면. 그거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기에 다 지원이 다 가능하죠. YP도 가능하고, 뭐, 코디네이터도 가능하고. 근데 코디네이터는 경력 1년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전문가로도 가능하고. 식품, 에, 식품 가공이 뭐야? 영양? 가공 쪽에? 가공 쪽이면은 나중에 프로젝트 전문가가 되려면은 뭐 대학원도 나와야 하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답? YP도 가능하고. 저는 지금 루안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식품 가공 사업이야. 저는 전공을, 어, 제가 전공의 뜻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국말로는 생물기업 정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물기업. 생물기업이 뭐예요? 영어로는 확실한데, 영어로는 뭐, 에그리 비즈니스 또는 바이오 비즈니스, 뭐, 앤드 인포마틱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국말로 생물기업 정보학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 정보가 뭔데? 이거 우리나라 소를 기준으로 하면 200두 이상을 키우는 그런 기업, 그런 걸 얘기해. 그런 것이 생물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에그리 비즈니스 전공을 한 거죠. 되게 어렵죠. 생물기업이라고 하고.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네. 생물기업 박사를 해도 뭐 아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박사가 그게 보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하고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 아무것도 내가 학부는 영어, 석사는 행정학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수업 들으면 너무 머리가 무겁고 아프더라고. 자연인과 학생들이 어떻게 개발협력 분야를 접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대학이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교양 과목의 비중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교양 과목을 많이 넓히면, 국제개발협력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 학기부터 국제개발협력 과목이 개설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 특히 이제 신입생들을 의무적으로 듣게끔 저희 개발 협력이 아니라 교양 과목. 그 취지가 대학의 교양 과목, 인문학 강좌를 확대하겠다, 교양 강좌를 높여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특정 학과로 갔지만 크게 자기 전공이 자기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과로 왔지만, 학부제로 왔지만, 자율전공으로 왔지만, 융합전공으로 왔지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로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 교양 과목을 많이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들을 듣고, 거기서 자기 전공을 찾아가게끔 대학을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그러다 보면 교양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공의 부실화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고민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두 개를 맞출 거냐. 근데 그게 이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백숙희 선생님께서 오시고 전북대가 지금 봉사단, 코이카랑 봉사단
코이카 봉사단 사업 참여 시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의 일환으로 코이카 봉사단에 참여하고 학점을 받고, 그러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진로 이쪽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희 대학이 그리고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희가 뭐 공대 강의실 가가지고 이거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없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광주개발협력센터가 지난번에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3명의 박 씨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박, 박지정. 네. 혹시 세 분 중에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26차 인디푸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약 70여 분간에 걸쳐서 ODA 사업 참여 방안, 대학과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지난 44년간 현장에서, 대학에서, 강단에서 느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소중한 경험들과 지식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 인디코드를 통해서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 고민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신 안동원 이사장님께 큰 박수를 드리며 26차 인디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